안녕하세요. 조충현입니다. 오늘 3월 8일 월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본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국립박물 도서관에 좋은 그림자들이 있어서 물론 해상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 상황인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한번 그것을 통해서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한번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사 교과서나 개설서 같은 데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이 명사회의 소집과 특권 계급의 반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반발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된 삼부의 소집과 제3신분의 반발, 다시 말하면 절대 왕권에 대해서 특권 계급과 제3신분이 공히 반발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사건을 살펴본 뒤에 테니스 코트의 선언,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습격과 프랑스 혁명의 발발까지 수업을 하겠고요. 그 뒤에 11일 날 수요일 날 연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개요는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모순과 재정 위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명사회의 소집 이유와 이 특권 계급의 반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삼부회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국민의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국민의회가 성립되는 과정을 한번 시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프랑스 혁명의 발발, 바스티 감옥 습격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베르사유 행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베르사유 행진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7년 2월 22일 베르사유궁에서 명사회가 소집이 됩니다. 이 명사회라는 것은 이 제1신분과 제2신분, 다시 말하면 특권 계급이죠.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이 특권 신분에게 이 루이 16세가 이제 국가 재정 위기 상황에서 면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귀족과 성직자들이 임시적으로 국가에 기부를 하면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협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이 명사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먼저 재정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788년에 예산 보고서를 한번 보았습니다. 세출은 6억 2,900만 리브르라는 단위. 이것은 프랑화가 프랑이라는 것도 없어졌죠. 유로 연합이 되면서 유로화로 바뀌긴 했지만 여하튼 그 프랑화 이전의 화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출이 6억 2,900만 리브르인데 세입은 고작 5억 300만 리브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자 규모는 무려 1억 2,600만 리브르가 되겠죠. 그래서 세출 내역을 한번 좀 봤어요. 그랬더니 궁중 행사 비용으로 3,500만 리브르, 총 세출의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왕조 국가들, 영국이라든지 조선도 왕조 국가죠. 조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궁정 비용은 대체로 국가 예산의 15%를 넘고 있는데 나름 이 궁정 예산이 6%라는 것은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궁정에서 애를 쓰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회계 예산은 19%고요. 육해군 및 외교관계 지출은 26%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채 및 이자 상환 비용이 무려 총 세입의 배가 넘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1,800만 리브르 총 지출의 50%를 초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금을 받아서 이자 지출하는데 절반을 뚝 띄워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재정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 먼저 구체적인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구의 고작 2%밖에 안 되는 이 제1계급, 추기경 등의 로마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을 이 제1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2계급, 즉 귀족계급은 면세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점하고 있었죠. 인구의 약 98%를 차지하던 제3계급은 이 무거운 세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르주아들, 상공인 계층도 포함이 되고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들도 포함이 되어 이들이 사실상 이 프랑스 재정의 100%를 몽땅 다 충당을 하고 이 제1계급과 제2계급은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죠. 1787년 2월 제모 대신 칼론의 명사회 소집이 있었습니다. 재정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특권 신분에게 임시 과세안을 제안했던 것이죠. 귀족 성직자들은 파리 고등법원과 결탁해서 이 재정개혁안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파산 직전에 이른 재정을 메우기 위해 제3신분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면세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명사회에서의 칼론의 제안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3신분은 엄청난 세금 압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89년 5월 5일 3부회가 소집이 됩니다. 여기가 제1신분이 앉는 곳이고요. 여기가 제2신분이 앉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3신분이 서 있는 곳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 있었을까요? 같은 산부회라고 하지만 신분에 따라서 제3신분은 사실상 아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 산부회 개회식을 하고 제1, 제2신분들은 앉아서 이 개회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산부회마저도 이 신분제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산부회에는 여러 쟁점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1789년 5월 5일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전의 살데 무니 플레지르에서 이 산부회를 소집하게 되죠. 귀족 계급은 188명, 성직자 계급은 247명, 평민 대표는 제3신분이죠. 5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숫자가 안 맞죠. 성직자는 247명, 귀족은 188명인데 평민은 500명이에요.
이 삼부회가 소집됐을 때 평민계급에서 이 루이 16세 국왕에게 같은 숫자, 귀족과 성직자와 같은 숫자의 평민 대표를 뽑아달라고 청원서를 보내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평민 대표 숫자가 500명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이 표결 방식을 둘러싸고 귀족 성직자 대표와 평민 대표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삼부에서 표결 방식은요, 귀족 계급 따로 모이고요, 성직자 계급 따로 모이고, 평민 대표들 따로 모여서 각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최종 이 의견을 제시하죠. 우리 귀족 계급에서는 찬성이요. 우리 성직자 계급에서는 찬성이요. 평민 계급 대표는 반대요. 대체로 2대1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3부회에 나오는 안건들이 대부분 세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귀족과 성직자들은 사실상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몰라라죠. 아니 뭐 세금이 오르던 말던 그건 뭐 귀족이나 성직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죠. 하지만 평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세금이 인상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3부에서는 대체로 2대1이라는 숫자로 모든 안건이 통과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3부에는 회의를 신분별로 따로 열 것인지 아니면 모두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것인지 그리고 모여서 투표를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이 다음 쟁점은요, 신분별 표결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머릿수 표결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평민은 500명으로 구성이 됐죠. 이 귀족과 성직자를 모두 합친 숫자보다도 많았기 때문에 이 평민들은 머릿수 표결 방식을 채택할 것을 강하게 천명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통적인 삼부회를 생각하고 있는 귀족과 성직자 입장에서는 이 신분별 대표 표결 방식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테니스 코트의 선언을 하기 전에 이 테니스의 전신인 주드 본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드 본무의 선언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데요. 대부분의 개설서에서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굳이 혼란만 생길 수 있는 용어를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 소위 말하는 주드 본무에 대해서도 뭐 그냥 수업 시간에 잠시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드 본무는 사실상 15점제 경기예요. 한번 상대방 코트에서 수비를 못하는 경우에 15점이 떨어지는 15점이 그런 테니스와 같은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였습니다. 네트가 설치가 되고 이제 라켓을 가지고 공을 상대방 진영으로 보내는 테니스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테니스 코트 장인 실내 경기장에서 이제 제3신분들은 이 테니스 코트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테니스 코트 선언은 뒤에서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는 뭐 CES가 제3신분 대표자였기 때문에 CES가 이제 선서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성직자와 귀족이 일부 성직자 귀족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이 16세가
이 제1신분과 제2신분에게 이 국민의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혁명은 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테니스 코트의 선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3부에서 의결 방법 등을 둘러싼 제3신분과 제1, 2신분의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제3신분은요, 1789년 6월 17일에 엠마뉴엘 조제프 CS 지도하에 국민의회의 성립을 선언하게 되죠. 국민의회의 제3신분에 공감한 이 로마 가톨릭 하급사제 제1신분, 자유주의 귀족 제2신분 총 47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1789년 6월 20일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 건물로 옮기고 요구가 승인되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국민의회를 해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국민의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부의 심각한 갈등을 우려한 국왕도 국민의회를 곧 승인하게 되죠. 이 루이 16세라는 국왕은 상당히 타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져요. 이 명사회를 소집하면서 제1, 제2신분에게 이 임시가세안을 받아들일 것을 부탁을 하죠. 잠정적이지만 좀 국가 위기 상황만 극복되면 제1, 제2신분의 면세 혜택은 침해하지 않고 국가 위기 상황만 극복되면 그 면세 혜택으로 다시 돌릴게. 하지만 타협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제1, 제2신분들은 이 사실상 면세 혜택이 그 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3부의 소집을 제1, 제2신분이 요구하게 되죠. 그러면 뭐 그거를 받아들이고 제3신분이 이제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머리수를 240명 공이 또 신분별로 240명씩 뽑을 것이 아니고 제3신분에게만큼은 500명 두 배수를 주신다면 이 3부회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루이 16세는 뭐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아주 타협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보여요.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바렌느 사건 이후에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바렌느 사건 이후에 이제 단두대에서 이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국왕 추종 세력들이 어느 정도 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저희가 약간 좀 옆으로 갔네요. 국왕도 국민의회를 승인하고요. 이후 국왕의 권고에 따라 나머지 세력 제1신분, 제2신분도 이 국민의회에 참가하여 혼란은 일단 수습되게 되죠. 7월 9일에는 국민재원의회로 개칭되어 헌법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실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점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앵발리드, 지금 나폴레옹이 묻혀있는 그 앵발리드는 이 시기에는 보훈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부상을 당한 군인들을 수용하는, 이 보훈병원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 무기로 무장하는 과정에서 앵발리드를 먼저 점령을 했는데 3만
정에 소총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탄약이 없는 빈 소총이었죠. 그래서 탄약을 얻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네케르의 파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1789년 7월 11일 전치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왕정부는, 여기서 말하는 국왕정부는 아르뚜아 백작을 포함한 사실상 보수파들, 아주 왕당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국왕정부는 2만 병력을 파리에 집결시켜 무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던 재무장관 자크 르케르를 파면하게 됩니다. 국왕은 파리 시민에 대한 무력 진압에 소극적이었지만 국왕정부를 강경파들이 차지하여 루이 16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죠. 이 네케르의 파면 소식에 시민과 부르주아들은 격분했고 7월 12일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앵발리드,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병원으로 몰려가서 시민의 보호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무기와 탄약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7월 14일 이 군중이 앵발리드에서 3만 정의 수청을 빼앗았지만 이 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탄약을 얻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스티유가 이제 함락이 됐어요.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그림일까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요, 바스티유에 수감되어 있던 이 수감자들이 이제 석방이 되죠. 이제 월계관을, 자유의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막상 이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연구해 본 그 결과들을 보면 사실상 체제에 반발해서 이 정치범들보다는 귀족과 일부 미치광이 귀족이 한 명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절도범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바스티유 감옥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이런 행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바스티유 습격 소식은요, 즉각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국왕 루이 16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국왕은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폭동인가? 라고요. 측근인 이 로슈코프 푸코 리앙코르 공작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폐하. 이것은 폭동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라고요. 자, 루이 16세는 군대의 파리 철수와 네케르의 복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스스로 파리에 가서 새로운 파리 정부 당국과 부르주아의 민명대인 국민카드를 승인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프랑스 각 도시에서 부르주아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도시의 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루이 16세의 파리 행보와 네케르 복직을 제1, 제2 신분 그리고 왕족들이 반길 리가 없죠. 제3신분에 대한 양보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이 혁명에 대한 무력 행사도 불사할 자세를 취하며 국왕에게 끊임없는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무력 행사에 소극적이었던 루이 16세는 국민의회와 국왕 정부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고, 또한 국정이 마비되어 간다는 현상을 느끼게 되죠.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루이 16세는 상당히 타협적인 사람이에요. 최대한 갈등은 봉합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아무리 무리한 요구가 있어도 일단 싸움은 말리고 보는 그런 성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이 루이 16세의 타협적인 자세는 봉건제의 폐지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민이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여 혁명이 발발하자 이 농촌에서 대대적으로 영주에 대한 폭동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폭동으로 인해서, 농촌 폭동으로 인해서 특권 신분인 귀족 성직자의 대부분이 망명하고 사실상 구체제가 붕괴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질서한 무력 봉기는 특권 신분의 권력은 물론이고 사실상 의회 권력까지도 부정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였죠. 의회는 사태 수습에 재빨리 나서게 됩니다. 8월 11일 봉건제 폐지 선언법을 채택한 것이죠. 영주재판권과 지대 폐지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단지 봉건제 폐지 선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영주재판권과 지대 폐지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봉건제가 폐지됐으면 당연히 노예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예제는 1848년 정도가 돼야지 폐지가 됩니다. 사실상 봉건제가 더 일찍 끝나고 노예제는 그 뒤에 끝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제헌국민의회에 의해서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되게 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에요. 헌법이 아니에요. 법률로 제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선언이죠. 사실상 인권법으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부류가 있었고 선언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선언이고 법이고 그런 건 필요가 없어. 그냥 인권법은 없는 걸로 하자고 하는 부류, 세 부류가 있었어요. 사실상 그 세 부류 중에 타협점이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으로 된 것이죠. 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인권 선언을 무시했다 해서 법으로 뭐 형벌을 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상당히 타협적인 성격의 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연법 사상에 영향을 받아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한 일종의 선언이었죠.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중심의 구체제의 억압을 종언하게 되었죠. 사실상 종교, 출판의 자유는 가톨릭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당시에는 종교재판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출판을 할 때 검열을 받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검열이었어요. 정부에서 한 검열은 아니었죠. 그리고 종교재판에 회부되게 되면 사실상 공민권 박탈에 해당하는 사실상 공민권 파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문을 당하면 사실상 타고나지도 않은 존재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권선언이 통과된 이후에 계속해서 법령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성직자 기본법이 채택이 됩니다. 이 성직자 기본법은요, 사실상 교회 토지의 몰수로, 그리고 성직자에게, 이 교회에 이 재정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직자는 사실상 국가 공무원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기록관리법입니다. 이 앞서 농촌의 대공포 속에서 영주의 농노에 대한 이 신분 지배 증서들이 영주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불타게 됐어요. 이 중요한 문서들이 불타게 되면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고, 그렇게 돼서 기록관리법이 상당히 앞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미터법입니다. 미터법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측정 단위들을 모두 폐기시키고 미터법으로 통일시키고, 뒤에 나오게 있는 프랑스 내 부관세 채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프랑스 국내에서 무슨 관세가 매겨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일이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중세 시기에 각 지방 정부, 뭐 사실상 성직자 계급이 지배했던 주교령이라든지 뭐 교황령, 성직자령들이 있었고요. 각각의 영주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곳에서는 자신만의 고유의 측정 단위와 또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게 되죠. 이러한 각 지방마다 다른 계량기, 그리고 각 지방마다 매겨지는 이 관세를 이 프랑스 혁명 정부는 폐지시키고 미터법과 무관세 원칙을 채택하게 됨으로써 이제 프랑스는 하나의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 제헌국민의회가 만들어졌던, 그리고 진행했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789년 10월 5일 베르사유 행진부터는 수요일 날 3월 10일 수요일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차 과제는 이 베르사유 행진부터 시작되는 10일 수요일 날 강의가 끝난 뒤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